7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6일간의 긴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오늘 어떻게 출근해야 할까? 일손은 제대로 잡힐까? 벌써 이번 주말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또 다른 연휴가 기다려지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직장인들의 마음 다 비슷하겠죠? 월급쟁이들은 어차피 똑같은 월급 나오면 쉬는 날 많아지는 게 당연히 좋은데요. 연휴가 너무 길어도 지겹다, 아주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한 것 같아요. 반면에 자영업자분들은 쉬지도 못하고 장사는 안 되고 이 긴 연휴 때문에 이번 달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아주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바삐 살다 보니까 휴식에 대한 갈증과 상대적인 박탈감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느새 참 부지런한 분들은요, 또 다음엔 언제쯤 이만큼의 긴 연휴가 생길까 미리 달력을 또 많이 넘겨보셨더군요. 그랬더니 2025년 추석이 되면요, 임시 공휴일 지정이나 연차 신청이 없이도 7일 동안 내리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온다고 합니다. 2년 후 추석이 당장 몸 무거운 오늘 출근길의 위안이 될 수 있을까요? 휴식이 좋은 건 출근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업무와 일상으로의 복귀 첫날 힘차게 시작하시죠. 10월 4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 시간에는 해외 농업 소식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국제 스포츠 행사 때 기업들이 진행하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요, 간병 문제를 다룬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이란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신 오늘 퀴즈 드립니다. KTX가 등장한 후에 고향 가는 길이 점점 빨라졌는데요. 조금은 느리지만 농어촌 구석구석까지 연결해준 완행열차에 대한 추억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쉽게도 2000년에 비둘기호가, 2004년엔 통일호가 자취를 감췄는데요. 열차의 노후화와 승객들의 감소 때문에 이제 남은 이 열차의 등급도 2028년에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열차 등급 무엇일까요? 네, 다 아시겠죠, 그죠? 힌트를 굳이 드리자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 이름이죠.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 송호관님이 자영업자인데 연휴가 너무 길어 지겨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네, 이제 끝났습니다. 호관님, 오늘부터 다시 달리는 걸로. 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휴 때 좀 푹 쉬셨습니까? 이랬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제가 피부 되게 좋아지셨어요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일요일은 쉬었고요. 토요일만 출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만 쉬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좋아졌습니다. 예. 좋아졌다는 것까지 다 받아드시고. 예, 역시. 그 첫 번째로 가져오신 그 아이템이 세계 곡물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이유를 가져오셨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생기는 일인데, 그 밀 부족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뭐 언제 끝날까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얘기는 네.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뭐 아니면 네. 이제
분단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땅을 쪼개주고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이집트는 전체 밀 수입량 60%를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20%를 우크라이나에서 의존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작년 2월에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러시아가 흑해를 봉쇄하면서 우크라이나 밀 수출을 막았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 중에 흑해 곡물 협정을 통해서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이제 곡물 수출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 협정을 러시아가 다시 하지 않겠다, 재개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지금 사실상은 밀 수출이 막힌 상태이고요. 그러면서 다시 밀 수급의 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밀뿐만 아니라 뭐 쌀, 감자, 해바라기 씨유, 옥수수 이런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집트 카이로 시내에서 지금 소매점에서 팔리는 그 킬로그램당 쌀 가격도 올해 초에 15파운드였는데 이게 지금 30파운드 넘게 2배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 해바라기 씨유도 지금 뭐 2배 이상 그런 오른 상황이고 양파, 토마토 가격도 2배 이상 다 뛰었습니다. 이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진짜. 네, 지금 맞아요. 전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 네. 기억을 돌이켜 보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도 물가가 계속 오른 것 같아요. 네. 오르고 있었지만.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에서 3%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집트 같은 경우는 37%, 3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오르고 있고 네. 특히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월 달에 38.2%에서 8월 달에 39.7%까지 올랐고요. 특히 곡물, 육류, 가금류, 생선, 과일 이런 것들의 상승폭이 커서 소위 말해서 그 농업 분야의 물가가 오르면서 물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뭐 에그플레이션 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인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흑해 곡물 협정도 지금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가 수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집트에 생산된 밀이 980만 톤인데요. 2021년 생산량이 900만 톤이니까 1년 만에 80만 톤 생산 늘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720만 톤부터 1년 사이에 20만 톤 아래로만 늘려왔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대폭 획기적으로 생산량이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비아 남동부 수단 북서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서 대규모 밀 생산지대로 개간하는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사실 황무지나 다름없는 사막지대인데 여기를 경작해서라도 밀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국내에서 일본 맥주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쵸. 네. 네. 근데 정작 일본은 또 맥주 소비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요. 네. 그 한때 10,000원에 4개였죠. 네, 네. 지금은 만 10,000원에 4개는 아니고 안 돼요. 12,000원에 4개. 맞습니다. 11,000원에 4개. 정확히 제가 하시네요. 잘 알고 있죠. 네, 저도 어제 구매했습니다. 예, 네. 잘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술을 마신 인구 자체가 점점 세상에. 줄어들고 여기에도 영향을 네. 끼치는군요.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보다 지금 술 좀 적게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젊었을 때 안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다 놀랍니다. 저는 예. 사실 그 절대량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나이가 더 들면 더 적게 먹겠죠. 아하, 예. 근데 또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면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요. 그래서 새로운 주류 소비 문화가 될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술을 멀리하는 풍조도 일본에서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니혼게제 신문이 일본 맥주 연간 출하량이 재밌네요. 네, 1994년에 700만 킬로리터를 넘으면서 정점을 찍었고 네.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200만 킬로리터를 밑돌면서 정점 대비 70% 이상 맥주 출하량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2056년에 보면은 최고점 대비 90% 이상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이야. 맥주회사 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군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술 기피 현상이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한 인터넷 업체 조사를 보면은 20세에서 24세의 80%가 일상에서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 오, 80%가. 네, 이렇게 네. 대답했고요. 특히 이제 과음하면서 몸을 못 가는 형태에 대해서 별론데 약간 이제 이런 시선이 있다라는 거죠. 일본 최대 맥주 회사인 아사히 맥주에서는요, 2050년에 매출 절반이 저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례된 인식 변화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사히 맥주가 2021년에 알코올 도수가 0.5%인 맥주를 출시하면서 소비자 확대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마트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많죠. 무알코올 맥주가 이렇게 차라리 하는 게 몇 대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사실 몇 개 없었는데 요즘 종류 굉장히 다양하고 맛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 일반 맥주와 거의 흡사할 정도로 맛이 올라왔고요. 팁을 드리자면 그 무알콜 맥주는 일반 냉장고보다 김치 냉장고에 온도를 좀 더 떨어뜨리면 진짜 맥주 굉장히 맛이 흡사해집니다. 팁 맞나요? 아침부터? 저 지금 순간적으로 생생정보인 줄 알았어요. 아, 예. 네, 너무 생생해서 네, 깜짝 그렇습니다. 놀랐습니다. 네. 근데 네. 저는 이 네. 기사를 보니까 그 아나운서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네. 진짜 먹는 사람만 먹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어린 먹는 기수는 아, 그렇죠. 안 먹는 기수, 그러니까 안 먹는 사람은 그냥 영원히 아예. 안 먹어요. 처음부터 그쵸. 안 먹었고 신기해요. 이제 우리도 그런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이제. 예. 맞습니다. 무알콜 맥주 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먹어야 됩니까? 아니 굳이 이게 나이가 들어서 먹기가 힘들면 근데 완전히 끊기 힘들고 아 그래요? 그럼 절충선에서 아, 이왕이 맛있게 먹기 위해서 온도를 떨어뜨려서 알겠습니다. 꿀팁. 자,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육류를 대체하는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야 이거 놀라운데요. 식물성 원료로 만든 심지어 연어 제품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제대로 읽은 거 맞나요? 맞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콩고기로 만든 뭐 불고기, 그런 거 많이 갈비 봤죠. 네. 뭐 많잖아요. 너겟도 있고. 근데 네. 이번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레버푸즈가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비건 연어 필레를 세계 최초로 제작했고요. 네. 이걸 슈퍼마켓 진열 때 일단 올렸습니다. 일단 나왔어요. 네, 네. 네. 이 회사가 이걸 만든 이유는 해양 생태계를 위해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해산물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산호초가 점점 없어진다. 정말 그리고 제일 많이 느끼죠. 어류 오염시킨 여러 가지 독소 물질,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폐 그물망 이런 것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육류보다는 또 해산물을 선호하면서 해산물 소비는 또 맞아요. 증가하고 있다고요. 제일 허무한 게 네. 다이빙 갔다 나와서 회 먹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나 하셨잖아요. 하고 드시니까 네. 그렇게 위로를 예. 쓰레기 줍고. 많이 안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식물성 해산물을 만들게 된 건데요. 신기하네요. 3D 프린팅 이용해서 마이크로 프로틴 이걸 활용해서 이게 곰팡이에 추천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3D 프린팅 이용해서 연어 필레를 만든 건데요. 단백질이 들어있고 당연히 오메가3, 아미노산, 비타민 A, B2, B3, B6, B12, D2 다 있네요. 이런 게 네. 들어있고요. 대신에 설탕, 글루텐, 콜레스테롤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이구. 영양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회사 측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어 필레는 일반 연어보다 이산화탄소를 77에서 86% 적게 배출하고요. 그리고 담수를 96% 적게 사용하면서 지속 가능한 식품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먹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는 연어를 우리가 포획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은 130g에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 130g에 10,000원. 뭐 손바닥 한 요 정도 되겠죠. 아. 그러니까 뭐 아주 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 샵에서 현재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주문이 가능한데 이번 달부터는 유럽 국가로도 배송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미국의 유명 햄버거 체인 업체가 실험실에 만든 식용유를 매장에 시험 도입하기로 했다고요? 이게 무슨 네. 말이에요? 그 패티 구울 때 식용유를 쓰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실험실에서 만든 식용유를 그게 가지고 뭐 환경이 좋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식용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곡물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 곡물 재배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 옥수수나 그런 거 다 이제 곡물에서 기름을 그쵸, 그쵸. 짜서 만드는 네. 거니까 그거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실을 배양한 사탕수수 기름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그 체인점 SS. SS? 아니 그럼 버거. 뭐야? 띵띵 버거. 예, 그래서 SS 만드는 아세요? 뭔지 모르겠는데. 예, 거기서 만든다고 네, 하여튼 하는데요. 유명한데. 네, 굉장히 예, 유명한데 굉장히 우리나라 다 입점해 있고요. 어. 그래서 이 배양 오일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뉴욕에서 이제 처음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연례 행사 중에 하나인 클라이밋 위크에서 기념해서 협업해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프라이 제품에 다 들어가고 치킨에도 이거 이제 맛이 이용해서 있나 보죠 이게? 일단 제가 왜냐면 이런 데는 막 이렇게 맛없으면 안 내긴 하잖아요. 이렇게 그쵸. 큰 데는. 근데 괜찮나 보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큰 체인에서 일단 이걸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일단 친환경 식용유를 개발하는 제조업체인 제로 에이커팜스가 만든 거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농경지의 20에서 30%를 식물성 기름을 만드는 작물에 할당하게 되는데 이걸
충분히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식물성 기름이 환경에 미친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거 줄일 수 있고 사탕수수 기름 그리고 미생물 발을 통해서 배양식용유를 그래서 개발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특히 사탕수수 식물로 만든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말씀 것처럼 작물을 좀 적게 재배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배양료는요 카놀라보다는 87% 적은 토지를 사용하게 되고 콩기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86%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리브보다 99% 적은 물을 소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이네요. 네, 맞아요. 네, 해외 농업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후유증이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네, 오늘 아침에 차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네, 우리 마케팅 아이디 시간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시안 게임 폐막까지 며칠 안 남겨두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진행하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이 메가 이벤트만큼은 아니더라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무려 47억 아시아인의 축제다라고 하는 만큼 기업들에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벤트 기간이자 또 장소입니다. 작년 카타르 월드컵 때 이제 집에서 그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그 집관족들 덕분에 월드컵 기간 한 달 동안 음식과 주류 쪽의 매출이 전년 대비 8.4%나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아 근데 이걸 집관족이라 그래요? 네, 집에서 관람하는 분들을. 네. 재밌네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이번 그 아시안 게임에서는 여러 브랜드들이 이제 후원들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각 종목별로 유니폼의 기업이나 브랜드의 로고를 부착하는 후원 마케팅은 뭐 누구나 잘 아는 스포츠 마케팅이고요. 선수들이 입고 다니는 모든 착장 아이템을 지원하는 것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선수단의 공식 단복을 스포츠 브랜드가 아니라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 제작한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요? 네네, M사가 단복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스포츠 브랜드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그건 아니고 선수들이 각 종목별로 입고 다닌 모든 유니폼과 이런 그 아이템들, 신발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고 각종 행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침대 브랜드는 선수촌의 침대와 침구를 모두 바꿔주면서 이름을 알리고 있고요. 안마의자 브랜드도 선수들의 피로 회복을 위해서 기기를 지원하면서 또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국제대회에서 스포츠 마케팅 중에 가장 뭐 효과가 좋은 방법은 경기장에 기업의 로고를 띄우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공식 스폰서만이 할 수 있고 이 공식 스폰서만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라는 이 경기 이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긴 하지만 광고 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매 스포츠 이벤트마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식 스폰서가 되지 못한 기업이나 아니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그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의 특수를 누리기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경기장에 로고를 띄우면서 뭐 전 세계 시청자들한테 엄청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이는 거는 사실 힘든 상황인데요. 물론 이렇게 공식 스폰서가 갖는 효과에 비하면 어렵지만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교묘하게 규제를 피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데 이게 마케팅 용어까지 있어요. 네, 엠부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엠부시라고 하는 매복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몰래 숨어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 좋네요. 네, 그래서 올해에도 이제 아시안 게임 혹은 올림픽이라는 정식 명칭 그리고 로고는 사용할 수 없지만 축구나 농구와 같은 경기 종목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해당 시즌에 내보내니까 공식 광고 영상이 아닌가라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월드컵 시즌에 통신사 광고에서 붉은 악마를 모델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모델로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국제대회에 후원을 하고 있다라는 효과를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N사의 경우에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마다 축구 선수들을 출연시킨 광고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저 찾아봤어요. 매년. 재밌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지만
이 브랜드는 공식 스폰서가 아니었어요. 네. 아, 그러네. A사가 공식.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한 번도 이 광고에서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월드컵 직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모델로 내보내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브랜드가 스폰서인 것처럼 만드는 그런 마케팅 방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주최 측은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도 안 내고. 네. 그렇죠. 그 결과가 안 좋았던 사례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몰래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공식 스폰서를 지원하는 기업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게 과하게 엠부시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올림픽이라는 명칭이나 로고들은 모두 상표권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를 침해한다고 판단이 되면 마케팅 중단 조치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한 기업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공식 스폰서가 아니었는데 이제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기용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사실 이게 마케팅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국가대표를 함께 응원해달라는 광고 메시지를 송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스포츠 브랜드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직위원회에서 광고 송출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치를 받기도 했는데 하지만 뭐 그 전까지는 충분히 내보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네, 잘 마케팅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성공이네요. 네. 어딘지 왠지 알 것 같은데. 그 최근에는 큰 행사뿐만 아니라 스포츠 마케팅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아무래도 긍정적이고 건강한 이미지 때문입니다. 네, 스포츠와 전혀 관련 없는 기업들이 마케팅에 뛰어드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모습 그 자체에 되게 감동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네. 뭐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선수들을 응원하는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후원하는 기업도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인위적이지 않게 네,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를 직접 모델로 기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전문 모델이 아니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어서 차라리 스포츠 마케팅이나 후원을 통해서 훨씬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다라는 게 기업들에게는 장점으로 다가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의 열정을 광고와 연결시켜서 스포츠 마케팅을 사회공헌 마케팅으로 확장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동계 스포츠를 후원하는 은행들 중에는 모굴스키와 같이 비인기 종목들의 선수들을 후원을 하고 유망주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또 그들을 후원하는 장학금을 조성해서 미래에 투자하는 긍정적인 모습까지 보이면서 스포츠 마케팅을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또 이 MZ세대가 건강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이 뜨는 이유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케팅에서 요즘 뭐 MZ세대 매일매일 얘기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구매력이 있고 이제 비중이 많이 높아진 고객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기업들이 이제 스포츠 분야로 네, 이끄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들은 집에서 관람하는 집관족이기도 하지만 또 각종 경기에 직관을 하는 비중도 네. 굉장히 높거든요. 올해 KBO 누적 관중 수가 500만 명이 넘어섰고 평균 관중 수도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야구 구단에 갈 때마다 경기 갈 때마다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맞아요. 네, 또 이를 티켓팅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야구장 하면 치맥이었다 이런 공식이 있었다라고 하면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MZ세대 관중들을 위해서 식음료 업계에서도 좀 마케팅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나만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환경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관련 기업들이 스포츠 경기에서 자사 제품을 노출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런던 마라톤에서 네. 플라스틱이 아닌 해초로 만든 캡슐을 네, 만들어서 플라스틱이 아닌 해초로 만든 캡슐이 있어요. 여기다 물을 네. 사실 이 런던 마라톤에는 한 번 개최를 할 때마다 92만 개의 생수병이 소비되는 대회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일회용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는 스포츠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이 물병 마케팅 캠페인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 내내 선수들이 플라스틱 물병이 아니라 해초 캡슐에 담긴 물이 담긴 것을 마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효과가 높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스포츠와 우리 제품, 브랜드를 연관식의 마케팅을 통해서 관중과 시청자를
신규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마라톤 얘기 들으니까 저도 지금 검색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또 이 새롭게 스포츠 마케팅에 뛰어든 기업들의 사례도 있다면서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국내에서는 제약회사들의 사례가 눈에 띕니다. 제약회사는 사실 스포츠 마케팅에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는 분야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는 유행하는 스포츠 중심으로 하고 계시는데 비타민과 골프용품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한정판으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야구 구단명에 기업명이 붙는 것처럼 게임 구단의 제약사 이름을 같이 붙여서 네이밍 스폰서십을 체결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 테니스가 한창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세대한테 인기라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테니스 경기의 후원 브랜드들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스포츠나 패션 브랜드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F&B, 치킨이나 음료 브랜드들도 후원사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해왔던 금융권에서는 은행 앱을 스포츠 경기 예매처로 활용을 하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도 하는데요. 네, 작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한민국하고 브라질의 친선 축구 경기가 열렸는데 6만 5천 명 관중이 몰렸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갔었어요. 그때. 정말요? 근데 놀랐던 게 아이의 나이가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네. 제일 많아요. 맞아요. 저는 서울 시내 어린이들 다 모아놓은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와, 예. 이렇게 정말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데 또 이 친구들이 가장 또 익숙한 것이 모바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경기의 티켓을 후원사 은행의 앱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예매 시작일 하루에 이용자 수가 10만 명 증가하고요. 네, 앱 설치와 가입 건수가 매일매일 5만 건씩 증가를 하면서 진짜 잘 되네요. 네, 금융거래 앱이 아니라 생활 앱으로 확장을 앞당겼다. 신규 고객들을 많이 유치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게임 특히 이제 컴퓨터 게임 이런 게 e스포츠로 이제 불리잖아요. 관련 마케팅이 많이 생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몇 가지 그렇죠. 종류의 게임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만 보더라도 티켓이 제일 비쌌대요. 네, 맞아요. 네. 그만큼 또 MZ세대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아시안 게임뿐만 아니라 MZ세대에게는 이미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그렇죠, 하는 롤. 게임에 네. 롤드컵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결승전 시청자 수가 무려 7,300만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청자 수가. 네. 이야. 그만큼 게임과 선수들에 대한 인기가 높고 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문구도 사실 e스포츠에서 한 선수가 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최초로 언급했던 문구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e스포츠 관련 마케팅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사실 보통의 e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하면 게임 내에서 쓸 수 있는 아이템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포토카드, 게이머들 자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챔피언십 진출권을 놓고 다투는 국내 봄, 여름 시즌이 굉장히 마케팅에 적기라고 하니까 내년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파리올림픽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스포츠 마케팅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마이테이스트의 민재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느 날 부모님이 쓰러지면 간병은 누가 하지? 이 질문에 편히 답할 수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운 문미순 작가의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이란 책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때 부모님 만나고 오면서 저도 진짜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점점 늙고 아프다는 데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책이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이 책 어떤 책인가요? 문미순 작가님 작품인데요. 네. 올해 이제 세계문학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소설은 제목처럼 진짜 차가운 겨울을 살고 있는 명주와 준성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라고 봅니다. 차가운 겨울이요? 예. 네. 명주는 이제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를 부양하고 있고 준성은 이제 뇌졸중 아빠를 이제 부양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둘한테 이제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받는 연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간병과 돌봄이라는 무거운 주제 때문에 이제 딱 이 이야기 들으면 이거 읽어야 돼?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드는데 일단 책장을 딱 잡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보게 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까? 저도 이 소설 딱
읽게 된 게 제가 좋아하는 평론가 중에 박혜진 평론가가 있는데 네. 책 뒤에 이런 문장을 써놨더라고요. 첫 문장을 읽는 순간부터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까지 이 책에 대한 내 자유의지는 완전히 박탈당했다. 이 말 딱 보면서 아이 설마 이러면서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읽다가 한 10페이지 정도 읽는데 아니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래도 에이 설마 이 정도까지 네. 자유의지를 박탈당한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네. 저도 딱 보는데 책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내용이 약간 어둡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읽으면서 어떻게 진행되지? 어떻게 갈까라는 생각 때문에 책장을 계속 읽게 되는 거라서 저도 이제 자유의지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병과 돌봄의 어려움을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진창과 폐허 속에서 이제 설득력 있게 희망을 만들어내는 부분들까지 있어서 소설이 되게 매력적인 소설이었습니다. 예. 네. 이 매력적인 소설을 쓴 문미순 작가님 어떤 분입니까? 이분 저도 처음 접했는데 40대 소설가에 대한 늦깎이 신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3년에 이제 문화일보 신춘문예 당선됐고 그러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 2021년에 이제 신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첫 번째 소설집 고양이 버스를 냈고요. 2023년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겨울을 지내온 방식이 19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문미순 작가는 이제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에서 이제 영케어러, 그러니까 젊은 친구인데 부모님 부양하는 케어러를 대표하는 이제 준성과 간병 간호노동이 집중된 중년 여성 있잖아요. 네. 명주를 주요 인물로 설정해서 이야기를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 간병과 돌봄이란 주제는 이제 왜 이런 주제에 문미순 작가가 관심을 갖게 됐을까라고 그게 궁금해요. 궁금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작가님의 남편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간호를 하면서 병원에서 이제 뇌졸중 환자를 간병 간호하고 있는 가족과 간병인들 이걸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간병과 이제 돌봄 문제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와, 그렇군요. 본인의 경험이 녹아져 네. 있는 거군요. 이 소설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주인공 이름이 명주, 그렇죠? 네. 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명주는 이제 남편과 이혼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는 분인데요. 이제 명주가 이혼한 이유는 책에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시집살이가 힘들었던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이제 명주가 참사원 못해 재이혼을 결심하고 네.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에 이제 딸아이랑 같이 살겠다고 딸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딸아이도 이제 우여곡절 끝에 명주랑 사이가 나빠지면서 이제 아빠한테 돌아가면서 이제 아이고. 혼자 살게 됐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이제 엄마가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를 이제 돌보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밤늦게 귀가를 했더니 엄마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뭐지라고 봤더니 어머님이 향년 76세 나이로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그 긴 간병의 터널에서 이제 좀 벗어났다라는 홀가분함이 일단은 다가오다가 또 갑자기 또 혼자가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두려움 같은 것도 살아오고요. 특히나 이제 엄마의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별다른 소득 없는 명주가 이제 앞으로 생활비 걱정도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만 심리적으로 확 몰려오는 부분들이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주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다 이랬는데 그동안은 연금으로 산 거고 어머니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초연금 이거 수령하고 계셨던 예, 거예요. 엄마의 연금을 받았는데 연금이라는 게 이제 크게 보면 기초연금하고 어머님의 남편분 그러니까 아버님이죠. 예. 아버님이 돌아가면서 이제 어머님이 받고 있던 유족연금 같은 걸로 유족연금 그래서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네. 통장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이제 엄마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통장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통장을 가져가지고 은행 잔고 잔액 정리하러 이제 가서 통장을 밀어넣었더니 거기도 어김없이 이제 통장 잔액 확인하는데 돈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연금으로 30만 7,500원. 유족연금으로 69만 8천 원에서 합쳐서 100만 5,500원이 입금돼 있는 것을 딱 보는 순간 명주가 이게 왜 들어왔을까? 아직 국민연금공단이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측에서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사망 신고를 아직 안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연금이 입금된 걸 보고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걸 그 갈등이라는 게 이제 잠깐만요. 이거 듣는 걸 멈출 수가 없는데 자유의지를 좀 상실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기초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면 예, 그리고 또 유족연금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기초연금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연금인데 본래는 이제 30만 원 정도가 1인당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액이 조금씩 인상이 되기 때문에 2022년에 30만 7,500원. 그러니까 아까 통장에 찍힌 게 30만 7,500원이잖아요. 이걸 보면 또 직업적 본능이 발동이 돼서 이게 작년에 쓰진 소설이구나. 맞다.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님이셨죠. 예. 네네. 그리고 2023년 연금액을 올해 기준으로 한 32만 3,180원 정도가 나오니까 올해 조금 더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족연금은요? 유족연금은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크게 보면 나이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나 아니면 노령연금 받는 분이 사망했을 때 가장 가까운 유족한테 지급해 주는 것들이 이제 유족연금. 몇 년이나 지급돼요? 유족연금은 이제 유족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지급이 되게 돼 있어요. 얼마를 주냐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넘어가시면 기본연금액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받던 연금액의 한 60% 정도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명주시 어머니가 이제 유족연금 통장에 들어온 돈이 한 69만 8천 원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명주시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 그러면 노령연금을 한 116만 원 정도를 수령했을 거로 한 추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수령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유족연금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수급권이 자녀한테 가나요? 그러면 이제 유족연금 누가 받는지 이제 범위부터 좀 않겠다. 살펴봐야 되는데 1순위는 배우자예요. 배우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먼저 받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그다음에 자녀 25세 미만 자녀도 없는 경우에는 60세 이상 부모 그다음에 19세 미만의 손자, 60세 이상의 조부모 순서로 이제 유족연금 수급자가 결정이 되는데 한번 수급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급권 자체가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이 받다가 사망하신 거니까 이제 수급권 자체는 소멸을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사망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이제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 건데 아직 사망 신고가 안 들어갔으니까 공단에서 자동으로 이제 이체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최악의 상황인데 그럼 명주 씨는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취업을 해서 일을 계속하면은 좋겠지만 명주시 사정이 그렇지가 못해요. 이제 전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리에 큰 화상을 입어가지고 걷는 게 좀 힘든 상황이고 오랫동안 일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상당히 이제 뭐 그럼 생계가 당장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명주시는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어머님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수령하는 쪽으로 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요. 이제 들킬까봐. 예. 그래서 혹시 어머니는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이웃한테 들키면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법적 책임도 져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되게 고민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또 연금을 받아야지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실제 혹시 그 명주 씨처럼 부모가 사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 있겠죠? 드물지는 않은 것 같고요. 드물지 않아요? 예. 2023년 1월에 이제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 4개월간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수급한 사례가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결과 발견이 됐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사망한 모친이 국민연금 2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한 5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자녀가 2년 4개월간 합쳐서 받은 돈이 1,500만 원 정도. 요게 있고 나서 이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2022년 한 해 동안 부정수급건이 국민연금이 22건, 기초연금이 한 54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 아까 그 준성도 홀로 간병을 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이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아버님이 이제 건설 노동으로 일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거든요. 그리고 준성이 모시고 있는 상황인데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형이 또 아버님 임대 아파트 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또 달아납니다. 그래서 준성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대리 기사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또 아버님 모시고 간병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어느 날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준성도 이제 명주랑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죠. 이 친구도 이제 아버님 연금 가지고 일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준성은 어떤 선택을 할지 이 부분은 이제 스포일을 하면 안 되니까 준성의 삶은 어떨지는 한번 책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심장이 쫄깃쫄깃했습니다. 상무님은 이 책을 그러면 이제 좀
총괄에서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면 이제 명주의 선택이 이제 올바르다고 할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긴. 그리고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야기를 계속 읽고 있으면 저 선택을 과연 뭐 욕만 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러지 뭐라 못할 그럴 것 같아요, 수 저는. 있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여하튼 마음속으로는 이제 명주나 준성과 같은 분들이 그냥 평안함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끝까지 보고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지 우리 사회도 좀 더 밝아지고 네.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조금 더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네.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오늘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이란 제목의 책으로 간병과 돌봄 문제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무궁화호였습니다. 8323님, 1743님, 7997님 모두가 정답 보내주셨고요. 네, 8773님 무궁화호입니다. 서민들의 교통수단이 없어진다에 서운하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약간 쌀쌀하니까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올게요.